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 강좌 특색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고요. 안 잘났습니까? 잘났죠?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오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희망 인문학에 묻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체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서 읽어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하는 이제 내용은 제가 주장하는 3단계 인문학 학습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단계가 인문학 바탕 지식 틀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서울대라든지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군데서 인문학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의들은 이를테면 특정 주제 가지고 뭐 오늘은 불안이다 하면 불안 가지고 이 동서양 고전을 막 넘나들면서 동서고금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강의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듣는 분들이 들으시면서 경기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내 걸로 만드는 데는 적절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저는 신 이외에는요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도 인간입니다. 그분 신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책도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어떤 절대시한다든지 그런 우상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인문학에서는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범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디에서 저렇게 많이 알고 오는지, 그렇죠? 거기서 벌써 약호 죽고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교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단으로 내 마음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정신적 어떤 향상된 삶을 위해서 그 지식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그 지식을 받들어 모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지식과 인간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지식과 인간이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에 있어서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측면이 많고 특히 거기서 이제 어떤 진행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작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주간 저하고 이제 학습 과정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전체 내용을 그냥 속속들 다 머릿속에다 정리한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 가지고 그 뒤로 좀 이제 보충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문학을 내 종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혹시 뭐 스토리텔링 아니면 뭐 브랜드 네이밍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신다. 하면 그래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또 강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파워풀한 왜냐하면 그 수원지를 우리가 직접 컨택을 하기 때문에 수원지에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기 시작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듣는 데만 충실해라.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할 것 같으면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시카고 대학 애들보다도 이를테면 인문학에 대해서 더 체계가 잡혀 있을 거다. 내가 100% 보장한다. 이를테면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어디 판검사 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뭐 스터디 그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책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진짜 기억력 좋으세요. 그분들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잡혀있는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인문학 바탕 지식 15개 테마를 저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2단계,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인문학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은 자기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요. 아시겠죠? 기본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것은 자기 생산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는 않을 테고요. 여러분들 아까 희망 인문학에 묻다 그 책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지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개 다루는 테마는요, 바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첫 번째 그 수원지는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에서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거죠. 종교. 그렇죠? 철학. 그러면서 역사하고 같이 버물려지면서 정치, 경제, 자연과 이 7개가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지의 바탕을 이루는 바탕지식 모든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7개 카테고리를 바로 이런 동양 고증대, 동양 근현대, 서양 고증대, 서양 근현대로 나눌 때 이 15개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인문학 신동기표 인문학 강좌를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 왜 사마천의 사기인가? 왜 사마천의 사기를 또 최초로 다루는가? 우리가 사서상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논어나 이렇게 맹자를 읽으시려고 해도 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읽다가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 뭐 논어 읽다 보면 방기천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뭐 만승지국, 천승지국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바로 중국 고전들을 읽으시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사마천의 사기부터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마천의 사기부터. 왜 사마천의 사기냐? 이 사마천은요 사기를 BC 90년 정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14년에 걸쳐 가지고요. 14년에 걸쳐 가지고 BC 90년 55세 때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완성을 하는데 사마천의 사기가 없으면은 동양의 고대사는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설 시대부터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한나라 한무제 7대 이제 7대 왕이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7대 그때까지를 다 그 방대한 기록을 14년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시기하고 겹치냐면은 이 칼 야스퍼스가 기축시대란 말을 했어요. 기축시대가 언제입니까? BC 800년 무렵부터 BC 200년 사이에 오늘날 동서양 모든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BC 624년에 부처님이 나왔어요. 인도에서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BC 552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BC 469년. 그 다음에가 이 플라톤이 BC 429년.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84년.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BC 372년. 그 시기 때 다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렇죠? 신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멧 정도가 마호멧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AD 57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하고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기축시대라는 겁니다. 엑슬레이즈. 바로 그 기축시대, 그때 동서양 사상, 문화를 규정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그때 다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마천의 사기에는 뭐가 실려 있을까요? 동양에 있어서 그런 사상가들 내용이 다 실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지 않으면요 동양 고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 동양 고전을 읽는데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이제 독서의 이유라는 책에서 그런 순서라든지 어떻게 하면 동서양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놓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천이 왜 사기를 쓰게 됐느냐? 사마천의 직업은 뭐였냐면요 태사령이었습니다. 태사령은 뭐냐면요 이 천문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사마천 직업이었어요. 근데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인데 이 사마담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마담이 태사령이었는데 사마담이 열 뻗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열 뻗쳤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중국에서는 이 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선. 봉선은 뭐냐면요. 이 봉은 하늘에 대해서 하늘신의 천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은요. 이 땅신의 지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선의식이라는 이 제사는요. 아주 그 성과를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어진임금 아니면은 이 봉선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무제가 봉선의식을 하면서 당연히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태사령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마담을 안 데리고 갔어. 일단 한마디로 왕따를 시켰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사마담이 열 나요, 안 나요? 엄청 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 뻗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죽으면서 이제 아들인 사마천한테 유언을 남겼어. 이 주공단이 주례라는 책을 쓰고
500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썼다. 그 뒤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서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써야 된다. 네가 이 중국의 상고사를 써라 하고 사마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또 순진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사마담이 약간 컨닝을 했어. 예를 들면 500년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주례가 나오고 뭐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춘추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맹자를 보시면은 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500년 성인 도래설이 나와요. 그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순 임금, 그다음 우임금, 이제 우임금부터 하왕조가 시작이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탕임금이 나와. 그로부터 이제 은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은왕조 시작하는 탕임금. 그로부터 500년 지난 다음에 주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왕, 무왕이 나와요. 그로부터 500년 정도 지나서 누가 나옵니까? 공자가 나오는 거죠. 그걸 500년 성인 도래설이라 그래. 맹자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근데 사마담이 그렇게 컨닝을 한 거야. 해가지고 그게 500년 성인 도래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00년마다 좋은 책이 한 권씩 나온다. 이제 네 차례다. 하니까 이 순진한 사마천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편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쓴 거야.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40인데 애가 또 순진한 친구야. 그래서 4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을 쳐부수러 갔다가 오히려 여기에 포위당해가지고 나중에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마천이 순진해 안 순진해? 순진하니까 이런 거 쓰지. 순진하니까 인문학 한다고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거야 지금. 순진한 거야. 그 사마천이 소수 의견 낸 거야. 아닙니다. 이릉 장군은 불가피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면 누가 전쟁을 합니까? 한무제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자식이 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뭔형을 받느냐? 뭔형을 받느냐? 거세를 시켜버리는 거야. 거세를. 그래서 중국에는 5형이라는 게 있어. 5가지 형벌이 있어. 첫 번째가 뭡니까? 묵형이야, 묵형. 얼굴에다 그냥 먹물로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코를 베어버려, 코를. 비형이라 그래, 비형. 코를 찌발려. 그 다음에는 발 뒷굽 있지 않습니까? 뒷굽을 그러니까 이걸 의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 뒷굽을 잘라버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형이라고 하는 거야. 네 번째는 애를 못 낳도록 거세를 시켜버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대병.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5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고전을, 이 동양 고전을 읽다 보면 5형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 5가지 형벌이야.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게 1000가지야. 여기에 해당되는 게 1000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500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300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죄목이 200가지야. 그래서 3000가지 죄목으로 이 5가지 형벌로 다스리는 거야. 근데 얘가 뭘 받았냐면 궁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90년에 완성을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한 86년 정도에 이제 궁형을 받은 거예요. 86년 정도에. 근데 중국에 있어가지고 유교가 언제 국교로 바뀝니까? 한무제 때야. 비슷한 시대야. 그래서 BC 136년에 이 동중서가 건의를 해가지고 바뀌는 거라. 이제 유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거라요. 뭐 국학이 되고 국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BC 136년.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한 40년 지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아직 뭐 유교가 이제, 그러니까 유교는 n분의, 그러니까 여러 학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동중서가 이제는 한나라 국교로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뭉쳐봅시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걸 이제 국교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자 신분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동양 철학사에서 이제 다 다룰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인데 아이를 못 낳은 상태야, 이제. 얼마나 조상한테도 미안하고 개인 삶에 있어서도 불행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그 상고사를 써왔던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1살에 시작해서 55살에 상고사를 완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고, 그러한 사마천의 사기가 없었다면 중국에 있어가지고 중국 고대사는 없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가 뭐 또 나옵니까? 우리나라 역사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시바 료타로라는 그 유명한 작가는 원래 자기 성이 시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사마야. 사마가 아니었어. 근데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성을 바꿨어, 시바로요. 그렇죠? 사마로 바꿨어. 그 저도 바꿀까 생각 중이야. 여러분도 바꾸죠. 농담이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지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보면요. 중국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 절, 필, 동이란 말이 있어. 만, 절, 필, 동. 이게 황하강입니다. 황하강. 이게 상류죠? 이게 하류고. 그렇죠? 황하강이 5,400km야. 그러니까 밑에 이게 양자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강이라 그래. 왜? 더 기니까. 그렇죠? 장강 6,300km. 그래서 황하강은요 주로 하 그렇습니다. 하라고 보통 많이 써요. 황하라고 잘 쓰지 않고. 그러면 이거 이제 장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절필동은 뭐냐면은 수만 번이나 구부러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간다. 뭐 사람은 지조를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황하를 이야기합니다. 황하는 수억 구부러져 있어. 그래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해서 이제 만절필동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중국 역사는요 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 은, 주. 근데 하 때는요 한 요 정도였어요 영역이. 은왕조 때는 한 요 정도였고 주왕조 때 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다. 주왕조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하죠. BC 221년에. 그때 이제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거죠. 근데 진, 거기서부터 차이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왕조 때는 뭐였습니까? 봉건제였어. 근데 진나라 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9년제, 36개 군으로 해가지고 직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 통일이 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지도를 이제 아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럼 중국 고대사를 대체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중국 고대사는 신화시대. 이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면 꼭 외우셔야 돼. 신화시대, 그 다음에 하, 은, 주, 진, 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초고 삼국시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초고 삼국시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합니까? 위초고 삼국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서상경이 주로 나오는 배경은 바로 이제 한나라 때까지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신화시대는 뭐냐면은 사망오제가 있었던 시대야. 근데 신화시대는 이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해석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사망오제는 뭐냐면은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하왕조부터 역사시대로 셉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은왕조에서 발굴된 유물은 봤지만은 하왕조에서 발굴된 유물은 아직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은왕조부터를 중국의 역사시대로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하왕조부터 역사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왕조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은 우임금부터 거림금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은왕조가 BC 1700년부터 1100년까지 탕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임금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만 외우고 계셔도요. 동양 고대사 절반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유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다가 다 갖다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왕조가 BC 1100년부터 BC 221년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서주시대가 있고 동주시대가 있어요. 서주시대는 뭐냐면은 풍호경이라는 그 서쪽에 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평왕 때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 어디로? 낙양으로 옮겼어. 그래서 이것을 서주시대라고 하고 이걸 동주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주시대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동주시대는 BC 771년부터 BC 221년까지인데 그 춘추시대가 이거 좀 칸이 한 칸 내려갔네요. 춘추시대가 BC 771년부터 403년.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BC 403년부터 BC 221년까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주시대는 주나라가, 그러니까 서주시대는 주나라가 실력도 있었고 뭐 그런 대로 이제 형식도 있었고 한 거예요. 근데 동주시대로 가면서 주나라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는 실력은 없지만 이 체면치레는 하고 있었어. 근데 전국시대로 가면서 체면치레도 아니고 개판 5분쟁이 되는 거야. 그렇죠? 힘센 놈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천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전국시대죠. 춘추는 그거보다 좀 못했던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구분을 하고 있어야지 공자유교하고 맹자유교하고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이때 사상들하고 이때 사상이 그래서 다르구나. 이 배경을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BC 221년에 통일을 합니다. 근데 진나라는 얼마 갔습니까? 14년밖에 못 갔어. 그렇죠? 그래서 BC 207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조 유방과 항우가 이 초안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방이 이김으로 해가지고 한왕조가 시작되고 중간에 이제 그 신이라는 나라가 잠깐 들어서요. 15년간. 근데 어쨌든 이 AD 220년까지 한나라는 43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도 그렇고 이 국가란 이런 조직도 그렇고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쇠약해져.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난이 일어납니까? 황건적은 난이 일어나죠. 황건적. 걔네들이 다 무슨 일파들입니까? 도교 일파들이야. 도교. 도교 이제 그런 부분 나도 동양 철학사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220년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580년까지 한 360년간 혼란 시대가 진행되는 거라요. 그리고 혼란 시대를 마감한 왕조가 어디입니까? 수나라가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수나라가 37년 만에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들어서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자꾸 이제 일로 제가 따다 붙일 거예요. 이것은 계속 걸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 시대. 이제 신화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복희입니다. 복희 또는 포이라고도 해요. 그 복자는 엎드릴 복자야. 사람들이 다 와서 엎드렸다 이거 이 사람 앞에 가서. 포이는 뭡니까? 포가 주방할 때 포자야. 그러니까 주방에서 칼질을 잘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포희하면은 희생물을 이를테면 요리를 잘하다 그 정도 뜻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재정일치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황은 누구냐면은 시간 걸리니까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복희 또는 포희 그 다음에 여와 신농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황이에요. 그래서 복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사신인수야. 밑에는 뱀이고 머리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면서 복희가 이제 사냥하는 거라든지 수렵 채집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신화 시대가 시작되는데 신화 시대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고 그 복희 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팔괘. 이 팔괘가 뭡니까? 우리가 태극기가 이렇게 있어요. 태극기가 이렇게 있죠? 이게 괴입니다. 이게 괴. 이게 괴예요. 이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효라고 합니다. 효.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양효야. 가운데 잘라진 게 음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효, 음효. 이게 양효도 될 수 있고 음효도 될 수 있고 이죠? 경우수로 따질 때. 그러면 효 두 가지 가지고 조합을 한다면 4가 나오죠. 3개 가지고 조합을 한다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8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서는 8괘 중에서 4괘를 쓰는 거예요. 근데 8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복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희 때 이 황하강에서 뭐가 나오냐면 날개 달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등에다가 55개 도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도라 그래. 이 하에서 나온 이 그림이라 이거지. 하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도로부터 8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역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복희는 또 뭘 만드냐면요. 이 정을 만들었어. 이 정이 뭡니까? 소정자. 이게 집에 가보시면 다 있어. 이 자료에. 이게 소정자야. 이게 어디 쓰는 소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3개예요. 다리가 3개. 재물을 삶는 이제 솥이야. 재물을 삶는 솥. 그래서 이걸 이제 보정이라 그러죠. 보물할 때 보자에다가. 그래서 이 보정을 하나를 만들어 복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를테면 보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황하에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와도 사신인수였어요. 몸은 뱀이고 몸은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 신농. 신농은 이 신할 때 신자에다가 농사할 때 농자죠.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신농 때부터 농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농 때부터. 그 신농은 뭐였냐면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신농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 우신, 그러니까 우신인수가 아니라 인신우수야. 맞나? 인신우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미노타우루스가 나오죠? 크레타 섬, 그 크레타 문명을 만든 인물이 미노스 왕이야. 그럼 미노스 왕하고 88 왕비하고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소야, 몸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건 나중에 테세우스한테 죽어. 그래서 우리가 신화에 보면 소가 많이 나옵니다. 왜 소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도 소가 나오죠. 모세가 뭡니까? 이걸 받아왔어.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어. 근데 밑에서 모세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뭘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잖아. 소 우상을 만들었어. 금덩이로.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 그 돌판을 받아와서 다 깨버리고 수억 죽잖아. 수억. 근데 거기서 누구는 안 죽어? 형은 안 죽여야지. 혈육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구약은 굉장히 편파적이야. 하나님도 열도 잘 받고 이쪽은 죽으라고 사랑하고 이쪽은 죽으라고 미워하고. 아무튼 이런 식인데 우리가 신화에서 보면 소가 많이 나와요. 그럼 구약 거기에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좀 이따 또 소한테 가고 이렇게 할까? 그건 뭐냐면은 두 가지야. 하나는 농사. 농업 중요하죠. 이 경제의 전부니까. 농업 또 하나는 뭡니까? 다산. 애 많이 낳는 게 이게 재산이야. 이게 재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신농, 바로 이 신농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농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삼황이에요. 5제는 누구냐면은 이 황제야.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이 5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할 때 황자가 누를 황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 황자가 아니라는 거지. 아셔야 돼요. 그 나중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보통 알고 있는 황제 엠퍼러, 그 처음으로 쓴 사람은 누구야?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썼어. 자기는 삼황 오제보다 더 위대하다 해가지고 삼황 오제 황제 다 따가지고 자기가 다 붙였어. 그 진시 황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황제는 이제 누르 황제인데 이 황제가 신농하고 싸우는 거예요. 판천 싸우면서요. 그 싸워가지고 이겨. 그다음 또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이 구려국이란 나라가 있어서 구려국. 거기에 군주가 누구였을까? 치우. 치우하면 또 우리나라 이 신화에서만 나온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중국 역사라든지 일본 고대사, 중국 고대사 이런 걸 모르면은 무시개죠. 그렇죠? 내 것만 우겨. 내 것만.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치우라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치우는 이제 구려국이라는 나라의 군주였는데 얘는 무지무지 싸움을 잘하는 애야. 그래서 이 황제가 겨우 이게 탕록 싸움에서 겨우 이겨. 그게 치우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황제가 드디어 대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욱, 제곡, 요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군이 우리의 조선이라고 이렇게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중국 역사에서는, 중국 고대사에서는 황제로부터 이를테면은 이 중국 민족들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욱이라든지 제곡이라든지 요순 이런 임금들이 다 황제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순 임금이야. 요순. 근데 이제 우리가 요순 시대란 말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썼어. 아주 태평스러운 시대 하면 뭡니까? 요순 시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태평스러운 시대였어요. 아주 평화스러운 시대. 근데 사망, 오제 바로 뭡니까? 신화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요 임금 때 뭐가 이제 있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선양이란 게 있었어요. 선양. 이 정권이 이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방벌이라는 게 있어. 방벌은 뭡니까? 쳐서 빼앗는 거야. 그렇죠? 세습이 있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럼 선양은 뭐냐? 자기 자식이 아닌데 이 어진 사람을 찾아가고 걔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임금이 이 정권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고 이제 하다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보라고 하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무지 효도를 잘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딸 둘을 순한테 시집 보내. 순은 땡잡았죠. 왕 사위되지. 딸 둘이나 부인으로 맞았지. 땡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명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순을 관찰을 시켜. 진짜 괜찮은 인물인지. 몇 년 동안 관찰시켰을까요? 17년간 관찰시켰어. 그러고 보니까 얘가 싸가지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르라고 해갖고 벼슬 자리를 줍니다. 그 뭔 자리를 주냐면 처음에 교육부 장관 자리를 줘. 근데 잘하거든. 그 다음에 또 뭘 줍니까? 건설부 장관 자리를 줘. 근데 그것도 잘해. 그래서 이 요임금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먼저 딱 대리, 황제를 대리로 먼저 시켜. 몇 년간요? 8년간 대리로 황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지난 뒤에 요 임금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 임금의 아들이 단주라고 있었어. 일단 그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3년상이니까 왜 3년상 치른지 여러분들 아시죠? 동양에서 왜 3년상이 나왔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짜박짜박 걸어서 지가 어디서 주워 먹든 뭐 해 먹든 응아도 하는 거 거기까지 하는데 최소한 걸리는 기간이 3년이야. 그래서 그 3년 동안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가 없어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소한 3년간은 그걸 하라는 이야기야. 복상을. 거기서 3년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가 죽었냐, 형제가 죽었냐, 친척이 죽었냐, 누구지? 거기에 따라 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3년이면 플러스 알파 이런 의미로 딱 뭐 36개월 이게 아니고 2년 플러스 알파 이런 의미로 이제 3년상을 치렀더라고요. 어쨌든 순임금이 요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 임금의 아들이 단주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애한테 왕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 순한테로 찾아오는 거야. 그럼 순이 다시 이제 왕위에 앉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선양이에요. 선양.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선양이. 근데 이 요 임금이 처음부터 순한테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면은 이 허유라는 사람한테 주려고 했어. 허유. 근데 뭔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 허유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유세이. 허유가 귀를 씻다. 이 요 임금이 허유가 은자, 이제 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를테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자리를 네가 좀 물려받아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허유가 그런 속된 일에 말려들기도 싫고 그런 속된 추천을, 그러니까 그런 속된 그 권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귀가 더럽혀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계곡물에 가서 귀를 씻혔어. 그랬더니 이제 뭐가 있냐면 소부라는 인물이 있어. 영감이, 영감 성깔도 꼬장꼬장하지. 이 소부라는 이제 영감이 망아지를 이제 물을 먹이러 왔어. 계곡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허유가 귀를 씻고 있어. 그럼 왜 씻고 있습니까? 하니까 허유가 그냥 나보고 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유 하면서 그냥 이 귀를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부가 뭐라고 합니까? 은자는 자기가 은자라는 것도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 네가 은자 인양 하면서 은자라고 소문을 내니까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 진짜 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소문도 안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 귀 씻은 그 더러운 그 귀 씻은 그런 말들은 그 귀 씻은 그 물을 우리 망아지한테 먹일 수가 없다 하면서 허유가 귀를 씻은 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망아지 물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국 고대사에서는 이 왕자리라든지 어떤 세속을 탐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 임금 때 그렇게 되고 이 순임금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순임금이 또 이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양이라는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바로 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순임금은요, 바로 우, 설, 가면 후직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용을 해갖고 우한테는 뭘 시켰냐면은 이 건설부 장관, 이 설한테는 교통부 장관, 후직한테는 농림부 장관 이런 걸 이제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우가 바로 어딥니까? 하왕조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설이라는 사람이 은왕조의 선조가 되고, 그러니까 후직이라는 사람이 주왕조의 선조가 돼. 근데 순임금이 이 해안이 있었던 거라.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중용을 맡겨가지고 계속 이 리더십을 길러줬기 때문에 여기서 저런 이제 그 왕조들이 나올 수도 있었겠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임금이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 탁월한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하면은 바로 이 하, 다음에 장강, 이 물을 따라서 이를테면 문명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뭘 만듭니까? 운하를 만들 때 밑으로 만드는 거죠.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최초로 했던 사람이 우임금이야. 그래서 우임금이 9개 산청과 9개 호수와 9개 그러니까 9개 하청과 9개 호수와 9개 산맥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이 영토를 크게 넓히는 거예요. 영토를 크게 넓혀. 그러면서 황복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그럼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이 그 사서상계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방기천리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방기천리, 방, 기,
천리요. 방은 이제 지역방자입니다. 땅을 말해요. 땅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 고대의 우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은 둥그래.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은 네모졌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이렇게요. 그렇죠? 네모.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황복까지 땅을 넓혔다고 나와. 우임금이.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이 여기 이게 500리예요. 아시겠죠? 중국 땅을 이게 중심이야. 중심. 이게 500리야. 이게 500리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리죠. 그렇죠? 이것을 전이라 그래. 전. 그 다음에 이게 이 지역을. 그 다음에 이거 전후, 수, 요, 황. 이 5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고로 우리가 그러잖아. 이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이 자고로 사람이랄 것 같으면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에 살아야지.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리야? 천리. 400km. 그렇죠? 이게 반기천리야. 반기천리. 그래서 반기천리란 말은 뭐냐면은 자고로 황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살아야지 제대로 이 문화를 배울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임금 때 이 황까지 넓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천리.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뭐가 사는 거예요? 오랑캐들이 사는 거예요. 오랑캐들. 죄 지은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으로 올수록 사람 사는 문화가 있는 데야. 밖으로 갈수록 짐승하고 인간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복, 후복, 수복, 요복, 황복 이렇게 돼요. 그럼 오복이라 그래. 그 자고로 어디 살아야 된다? 반기천리, 전복에 살아야 된다.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순임금은요. 3년마다 한 번씩 인사고과를 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인사고과를 하고 9년마다 한 번씩 자리 이동을 시켰어. 3년 맡기는 거야. 22명 대신한테.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5년마다 한 번씩 직접 민정 시찰을 가보는 거야.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민정 시찰 가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수라 그래. 순수. 숫자 이 숫자 맞나? 순수. 앞에 이제 이게 있어요. 순수. 이게 직접 가보는 거야.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안 가고 있는 4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보고를 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술직이라 그래. 술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 같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하기 전에 265년간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에도 시대가 그때 봉건 시대 때 그때 300개 번이 있었어. 그 여기가 뭘 했냐면 참근제도로 했어요. 참근제도는 뭐냐면 참석할 때 참자에다 근무할 때 근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뵙다 할 때 참자지. 이 참자니까 참근 제도가 있었어. 이건 뭐냐면은 그 영주들이 자기 식구들은 다 에도에 살게 해야 돼.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영주들이. 그러니까 그 대명들이, 다이묘들이. 그래서 1년은 지 영지에 있다가 1년은 여기 와서 있다가 또 1년은 영지에 있다가 1년 와 있다. 이렇게 했어. 그걸 보고 상긴 꼬따이라 그래요. 참근교대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은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그 대명들이 재산을 쌓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260년간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중국 이제 고대사에서 나오는 제도, 오늘날 우리 주소제도 이것도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시 황제 때부터 9년제 거기서부터 주소제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대로야 지금요. 주소. 일본의 현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그대로 쓰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임금 때 그건데 이 순은 이제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이 우한테 물려줍니다. 우임금한테요. 그래서 17년간 이걸 시킵니다. 17년간 후계자 수업을요. 그 다음에 물려줬어. 이건희 회장이 몇 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을까요? 66년 입사했어요. 87년에 회장 올라가셨어. 할 만큼 했어. 21년간 후계자 수업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간 회장으로 계셨어. 2008년까지. 잭 웰치는 20세기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잭 웰치는 몇 년간 후계자 수업 받았을까요? 21년간. 60년에 입사했어요. 잭 웰치는요.
그래서 21년 갔다 81년에 회장이 돼가지고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죠? 20년 회장직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임금은 이제 17년간 바로 이제 후계 자수업을 그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 17년간 받고 이제 우임금이 제위에 올랐죠. 근데 우임금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이걸 시키냐면은 맨 처음에 고요라는 인물한테 이렇게 자리를 이제 고요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 이기라는 인물한테 바로 선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 년밖에 훈련을 못 시켰냐면은 한 10년밖에 훈련 못 시켰어. 그래서 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우임금의 아들이 계야, 계. 그러니까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기 일단 이 왕 자리를 계한테 이렇게 넘기겠죠. 그렇죠? 당신이 아들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계한테 다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그러면서 이 우임금이 하왕조를 시작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우임금부터 바로 그렇게 이제 세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임금 때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은 우임금 때 이 낙수라는 땅에서 거북이가 나왔어. 거북이가 기어나왔는데 거북이 등에 1부터 9까지 써져 있어.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저게 먹고, 그렇죠? 요즘 하는 말로 먹미? 하고 하는 거라. 그런데 우임금이 그 1부터 9까지 써진 이것들을 보고 뭘 만들었냐면은 9개의 이를테면 뭐 원칙들을 만들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홍범구주라고 합니다. 홍범구주. 홍범구주. 그렇죠? 넓으롱자에다가 모범이 되는 범자, 그 다음 구, 9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주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범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홍범구주를 하면서 1부터 9까지니까 1, 뭐, 2, 뭐, 이렇게 쭉 단 거죠. 근데 1번에 뭘 다냐면은 이 우임금이 목, 화, 토, 금, 수. 뭡니까? 오행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행설이 어디서 나왔다? 낙서에서 나왔다. 이 낙수라는 물에서 거북이가 기어나왔는데 1부터 9까지 숫자가 써져 있는데 1 보고 뭘 만들까 해서 오행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목화, 토, 금, 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상생이 나오죠. 상생이. 또 뭐가 나옵니까? 상극이 나오죠. 상극. 우리가 상생, 윈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상자는 뭐냐면 2개 상자로 봐야 돼. 하나가 하나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극은 서로 상극이다. 결혼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를 이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나무가 불을 만들죠. 불이 뭐가 됩니까? 재가 나중에 굳어가지고 흙이 돼. 그렇죠? 흙이 나중에 더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쇠가 돼. 쇠가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돼. 그럼 물이 뭘 만들어냅니까? 나무를 만들어내.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상생관계야. 아시겠죠? 이게 음양 오행설의 출발이야. 그다음에 상극관계가 있어. 상극관계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것을 강의를 많이 받고 오늘 하루가 30만 원이죠? 농담이고. 상극관계는 이걸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쇠가 나무를 이겨요. 그래서 금극목 그래. 금승목이라고 하게 돼. 쇠가 나무를 이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흙을 이겨. 뚫고 올라와. 아시겠죠? 그래서 목극토 이렇게 목승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흙이 물을 막아. 그렇죠? 토극수 그래. 토승수 이렇게 되고.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꺼. 그래서 수극화, 수승화 이렇게 돼. 또 불이 어떻게 됩니까? 쇠를 녹여. 그다음에 또 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극이야, 상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생, 상극할 때는 여기서 상자는 서로 상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둘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를 낳거나 하나가 하나를 이긴다. 이걸 상생, 상극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 쉽죠? 예? 참 쉽죠? 오케이. 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쉬우면 쉽다고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아무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낙서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바로 복귀 때 나왔던 그 하도와 낙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뭐 출처죠. 그래서 하도 낙서란 말은 아주 이 일테면 동양 철학의 그 주역의
그 근간이 이제 하도에서 나오고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낙서에서 나오고 하면서 이 두 개가 큰 축을 이제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왕조가 우임금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왕조가 우임금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이 필요 현상이 오겠죠. 그렇죠? 필요 현상이 쭉 오는데, 이제 그 공갑 임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하왕조 마지막 임금이 걸임금입니다. 걸임금인데, 이 망하려면은요, 당대에 딱 그 징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제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거나 이 중국 고대사를 보더라도 3대 내지는 4대가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걸임금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발임금, 이 전에 누구냐면은 고임금, 그다음에 이 위에가 공갑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걸임금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래서 공갑부터 시작해서 미신을 그렇게 믿고 음란한 것을 일삼더니 이 걸임금 때 드디어 하왕조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임금이 폭정을 일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은왕조를 시작한 탕임금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탕임금에 의해서. 그래서 은왕조는요, 바로 탕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탕이 혼자 이렇게 이룬 게 아니라 이윤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걸임금을 물리치고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일신, 우일신 다 아시죠?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누라하고 뭐 자식새끼 빼놓고는 다 바꾸자. 이건 삼성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은 탕임금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탕임금에 이제 이 탕지반명이라고 합니다. 탕임금 세수 때 바닥에 쓰여진 글. 아시겠죠? 이 지인은 의라는 거 아시죠? 탕임금 세수 바닥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일신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져라.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동에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윤이라는 사람이 얘 탕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저 양반을 도와가지고 큰 성읍을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마침 유신 씨라는 집에서 탕임금으로 시집을 보내는 거라, 딸을.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그 유신 씨 이제 그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갖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신부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잉신이라 그래, 잉신. 그래, 잉신이 돼가지고 이 이윤이라는 사람이 따라가. 그래 가면서 뭘 짊어지고 가냐면은 이 솥단지하고 도마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이 탕임금 앞에서 이 요리에 빗대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탕임금이 이제 뿅 가가지고 너 나가고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탕임금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 이윤이 탕임금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큰 이제 일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탕임금이 죽었는데 제일 그 첫 번째가 태자가 태정이었는데 걔가 그 전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번째 아들을 외병이라는 애한테 왕위를 물려줬어. 근데 외병이 3년하고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중임이라고 있었어. 애한테 물려줬는데 애가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윤이 그때까지 다 이제 정성으로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초 그 태자였던 태정의 아들인 태갑이라는 사람을 왕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겠죠. 왕위에다 올리는 거야. 근데 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폭정을 일삼는 거야.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 해가지고 그냥 왕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한 3년간 유폐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태갑이 다시 정신 차렸어. 그러니까 다시 컴백시켜고 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누굽니까? 백의와 숙제가 나오죠. 백의와 숙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죠? 근데 중국 고대사 실존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야, 백의와 숙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이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동양 이 고전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 탕임금이 이제 이 은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제 다스리는데, 원래 은나라는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상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상, 장사할 때 상자요. 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수도를 옮겼어. 반경이란 데로. 그러면서 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또는 은나라 말 두 개 다 씁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은나라 유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은나라 유민 출신들. 근데 은왕조가 망했어. 주왕조로 가. 좀 이따가 이제 주왕조로 가. 그럼 은나라 망했는데 그 망한 유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뭘 했을까요? 장사, 상인. 네? 상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인이 나오는 거야. 상나라 사람들, 야네들 장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뭐합니까? 장사.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588년에 신분 통제령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사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비사자를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밭들 달 때 시자를 사무라이로 또 읽기도 하는데, 일본에 있어서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는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단순히 칼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사농 공상할 때 사자는 누구야? 사무라이를 말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는 농업이나 장사나 공업을 할 수가 없어. 또 농업한 사람 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 에도 시대 때는 신분 통제령으로 해갖고 딱 구분을 했어요. 거기서 제일 이를테면 이 마지막은 어디야? 사농 공상. 그렇죠? 그래서 상인이란 말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나라가 쭉 이제 500년 정도 이제 진행되다가 바로 이제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이 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 우리가 주지육님 하죠. 주, 술주자에다가 이 지자는 뭡니까? 연못지자죠. 그다음에 육은 이 고기육자, 이 수풀림자. 우리가 이거 그냥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임금이 은나라, 은왕조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 실제 주지육님을 했었던 사람이야. 실제 주지육님을. 그 주지육님은 어떻게 했었냐? 글자 그대로 연못에다가 술을 채워놓고 고기를 주름주름 걸어놓은 거야. 그때는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발가벗겨가지고 남녀들을 탁 뛰어놀게 한 다음에 완전 환락의 세계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임금이에요. 그러면서 야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으니 항상 또 여인이 등장해야지. 그 여인이 바로 이제 달기야. 이 달기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야는 이제 이 주임금은 바로 뭘 만들어 놓냐면은 이 녹대를 만들어 놓고, 사슴녹자죠. 이 녹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교라는 이제 또 창고를 만들어. 그 녹대에다가는 돈을 싸, 돈을. 우리가 돈 하면 주로 이 조개 패자만 들어가죠. 그렇죠? 그때 옛날 돈에는 무엇도 있었냐면 가죽돈도 있었어. 어느 가죽? 사슴 가죽. 흰 사슴 가죽. 이런 것도 돈으로 쓰고 있었어. 아마 거기서 나온 말 아닌가 싶어. 그 녹대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 거교라는 데는 식량을 많이 쌓아놓고 하면서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아주 흉악한 형벌을 사람들한테 줬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격 또는 포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자가 좀 이제 뭐가 한쪽이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어느 책에는 포격 또는 포락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밑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이글이글하게 피워놓고 그다음에 구리 기둥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간 사람들 다 그 지나가다가 다 떨어져서 죽지.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게 포격, 포락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 잔인한 형벌이잖아. 그래서 그때 이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제가 땅을 좀 바칠 테니까 그 포격이라는 형벌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주란 임금이 바로 그렇게 폭정을 일삼던 임금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 세 정승이 있었으니 이 서백창이 있었고 또 구라는 인물이 있고 아쿠라는 인물이 있었어. 근데 구를 어떻게 해서 죽이냐면은 해를 해서 죽여. 해가 뭡니까? 젓갈을 담가버려. 젓갈. 사람으로 젓갈을 담가. 그럼 아쿠라는 인물은 육포를 떠버려. 그렇게 해서 죽여.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과 고대 시대는 끓는 물에다 뭐 끓는 기름에다 집어넣는 거 그런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임금이 이제 삼천벌 됐던 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하 하고 이제 충원을 했어. 그랬더니 주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부터 이 그 현자들의 이 심장은 구멍이 7개가 있다던데 너는 몇 개 있는가 보자고 칼 갖고 와봐 해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배를 갈라 쫙 갈라. 그래서 그 옆에
또 주임금의 이제 아저씨뻘이었던 기자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오줌을 줄줄줄줄 했겠지. 완전히 우우 기겁을 하는 거지. 예. 거기서 바로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그 기자라는 인물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갔을까? 어디로? 상상력. 예? 조선으로.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자조선이 시작됐다고 하지. 아시겠죠? 그게 언제요? BC 11세기, BC 12세기 인물이야. 나중에 또 위만도 만주 지역 그쪽에서 내려오죠. 연나라라는 데서 위만조선도. 아무튼 거기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서백창이라는 그 인물이 이제 주임금을 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백창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800개 이제 제후가 있었던 모양이야. 제후국들이. 근데 그 아내들이 서백창한테 다 마음을 주는 거지. 근데 서백창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무왕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드디어 800 제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무왕을 도와줘서 줄을 치러 갑니다. 이 줄을 치러 가는데 4분 남았어요? 네, 오케이. 예, 줄을 이제 치러 가요. 줄을 치러 가는데 맨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상력. 맞추면 상이 있어. 다 또 읽어보고 왔으면 다 아시겠고. 강태공. 강태공은 실존 인물이야. 중국 역사에서요. 태공망. 70 넘은 사람은 스카웃 했어. 아시겠습니까? 무왕. 또 앞에 이제 서백창. 서백창은 나중에 이제 문왕으로 추존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왕업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왕으로 추존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시작한 사람은 꼭 문무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왕이 서백창. 그러니까 서백창이 덕이 만리에 뻘치니까 이제 사람들을 찾아온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강태공이 제일 앞장을 섰어. 근데 강태공이 제일 앞장을 섰는데 이 강태공이 100명 병사들 데리고 밀고 들어가는데 이쪽은 몇 명이냐면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인데 어떻게 돼?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는 거라. 그게 가능했을까? 상대방, 이 주임금 쪽 70만 명 병사들이 이쪽에서 100명이 뚫고 들어가는데 70만 명이 다 어떻게 잡으면 창을 거꾸로 잡았어. 빨리 쳐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5가지가 뭐다? 도, 천, 지, 장, 법. 도가 뭡니까? 명분. 천이 뭡니까? 하늘의 기후. 지가 뭡니까? 땅, 지형. 장이 뭡니까? 장수의 리더십. 법이 뭡니까? 군기, 군율. 그렇죠? 도천지장법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 조직을 경영해. 한 3명은 조업해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 300명이야. 조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심적으로 나한테 완전히 공감하지 않는 이상, 진짜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는 이상 그 300명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명분, 도.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언놈 두 놈이 앞에서 앞길을 막아. 그럼 너네는 뭐냐?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서백창 아버지 이 부왕이 죽으신 지 아직 복상 기간도 안 끝났는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효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주임금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주임금은 우리의 윗사람인데 윗사람을 치는 것은 인에 어긋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백의와 숙제입니다. 백의와 숙제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백의와 숙제는 이 고죽국이란 땅에 이제 그 왕자였는데 바로 그 이제 동생인 숙제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백의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숙제도 나도 왕 노릇 싫다 하면서 같이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주나라 서백창이 굉장히 인품이 좋다고 하더라. 일로 가자 해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서백창은 죽고 전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거야. 그럴 때 병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강태공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걔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그 타락한 이런 부도덕한 땅에 산물은 안 먹는다고 물 마시고 고사리 먹다 죽었죠.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숙주가 그 수양산 그 무덤을 갈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야 여기 물하고 고사리는 이 주나라 물건이 아니더냐 하니까 그 무덤이 땀을 막 뻘뻘 흘렸다 그래요. 있거나 말거나. 무왕이 드디어 주왕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주왕조를 세우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두 인물이 있었으니 그 두 인물이 강태공하고 또 한 명은 주공단이에요. 주공단은 누구냐면은 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강태공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태공 봉지를 어디로 주냐면은 여기를 줘요. 지금 산둥반도. 이게 제 나라야, 제 나라.
아시겠죠? 제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 고대사를 볼 것 같다. 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그다음에 주공단, 무왕이 자기 동생인 주공단한테는 땅을 어디 줬냐면 여기 요만큼 줬어. 조금. 이게 뭡니까? 이게 노나라야. 노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노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노나라 나오잖아. 노나라. 그렇죠? 노나라 그렇게 나와. 이 노나라가 주공단이 받은 봉토야. 이 노나라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공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 공자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애의 땅, 애가 살아있는 노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근데 원래 이제 은나라 유민이라 그랬지. 그 요즘 또 우리나라 어디 일각에서는 공자가 바로 우리 한민족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그 은나라 거의 유민들 그 유고라고 이 한족들 그 유고라고 뭐가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로 여기서 이제 공자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공단이 바로 누구냐? 근데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상 경향은 뭐냐면은 이 말로 압축이 됩니다. 술, 이, 부, 작. 아시겠죠? 말을 하되 이는 순접도 되고 역접도 돼. 아시겠습니까? 말을 풀어먹되 만들지를 않는다. 복고주의야, 복고주의. 새로 만들지를 않겠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주나라가 세워지고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공자가 태어났어. 근데 공자가 태어나서 공자는 지식인계고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무튼 살기가 팍팍했어. 그럼 어느 시대로 다시 가면 공자는 좋으냐? 다시 봉건 시대 초기로 갈 것 같으면은 이 봉건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봉건주의라는 건 실업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이 있죠. 제후가 있죠. 뭐 군사들 있죠. 저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농사 지어서 얘네들이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딘가다 촘촘히 박혀 먹고 살아. 그렇죠? 이게 봉건주의야. 근데 만약에 그 봉건주의가 무너지다 볼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해서 튕겨져 나온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배운 애들 중에서, 귀족들 중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걔네들을 유라 그래, 유. 아시겠죠? 이를테면 그냥 그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안 돼. 튕겨져 나왔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걔네들이 뭡니까? 걔네들을 협이라 그래, 협. 그래서 이걸 보고 유사라 그러고 이걸 협사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 하면은 유가 해가지고 이 유자를 쓰는데 원래 이 유자 의미는 공자의 유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운 자들로서 그걸 전문적으로 팔아먹는 얘들을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 최초로 지식이라는 것을 팔아먹는 애들이 누구였을까요? 틀려도 된다니까. 소피스트. 소피스트가 처음으로 지식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은 돈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빌려준 건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자까지 새끼까지 쳐서 내라고 하면은 이건 지나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식이란 것도 뭐냐면은 더 배운 자가 예를 들면 덜 머릿속에 가진 자한테 베푸는 거지. 이거 베풀고 30만 원씩 받아먹어? 그렇죠? 이게 이때 분위기인 거라요. 근데 서양에서 처음으로 돈 받아먹은 애들이 누구야? 소피스트 애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저놈들을 영혼을 팔아먹는 놈이라고 플라톤이 그랬던가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 그랬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디서 배웠을까? 소피스트한테 배웠어. 아시겠죠? 그 소피스트가 없었으면은 그 서양 철학이 그리스 그 철학이 자연을 대상으로 주로 철학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탈레스, 뭐 아낙사고라스 이런 애들 다 뭡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철학을 했던 애들이야. 근데 소크라테스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하는 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데 이 중간 다리를 놓은 애들이 누구냐면 소피스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없을 것 같으면 철학 대상이 인간이나 사회로 가지 않았어. 그 소피스트에서 배운 애가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가 근데 이 소피스트들을 손자 당장 돈 될 것이나 찾고 그 돈 받고 지식이나 팔아먹고 이거 아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동양에서 처음으로 지식 팔아먹은 애가 누구냐면은 걔가 이제 공자야. 공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걸 전문을 하는데 유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분서갱유 진시황 때 분서갱유가 있었어. 책 다 불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얘네들 다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 몇 명을? 460명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유가들 말이 좋아가지고 걔네들 다 파묻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 유는 이 배우면서 그걸 팔아먹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고 할 때는 공자의 유학할 때 유도 있고 그냥 그때 튕겨져 나온 애들.
알겠죠? 근데 밑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애들, 튕겨져 나온 애들, 애들은 뭐가 돼? 다 도적이 되는 거죠. 애가 협사들이야.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자기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 봉건주의 그 질서 있는 시대로 갈 것 같으면 자기도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선 먹고 산다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여러 제후들 쫓아다녀 봤어. 안 받아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요,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입덕을 해, 입덕. 입덕. 덕을 세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입공을 해, 입공. 국가에 벼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공자는 뭐 합니까? 입언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동양 고대에 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야. 군자는 뭐냐? 내성, 안으로는 성인의 자질을 닦고 외왕, 밖으로는 왕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야 돼. 그게 내성, 외왕, 지도야.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입덕,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고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벼슬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해? 3,000명 가르쳤잖아. 3,000명을. 뭘 가르쳤어? 시, 서, 애, 악, 역, 춘추, 유계라는 것을 가르쳤어. 또 어떤 데는 애, 악, 사, 서, 수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애, 악은 뭡니까? 주례, 악경. 사는 쏘는 거. 어는 말 모는 거. 그럼 서는 서경. 그럼 수는 숫자. 그래서 유계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어쨌든 그 3,000명한테 가르칠 때 제대로 알아먹은 놈들이 몇 명이야? 72명이 제대로 알아먹었더라는 이야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되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공단 것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 주공단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 같은 사람의 서양인은 누가 했습니까? 플라톤이 했어. 플라톤이 쓴 저작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양이 많은 게 국가론이에요. 국가론에서 쓰는 국가는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 그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론에서 나온 국가는 뭡니까? 재산도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새끼하고 마누라까지도 공유를 해. 플라톤 이거 맛이 간 거 아니야? 왜 플라톤은 국가?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왜 그런 말을 안 해줘? 플라톤 국가론이라고 이상국가. 오,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네. 그러니까 다 안 읽어보신 거야. 그러면서 잘 돌아가고 있어, 사회는. 플라톤이 왜 그런 국가를 쓸까? 플라톤은요, BC 429년에 태어났어요. 429년에. 아테네권하고 스파르타권하고 전쟁을 27년간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야. 그게 BC 431년부터 404년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플라톤은 몇 년간? 25살 될 때까지 전쟁통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플라톤은 아테네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전쟁통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지. 응? 굶주리고 사람들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론을 쓰면서 거기에 모델이 뭐냐면 스파르타야. 스파르타는 어떻게 해? 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부인도 공유하고 애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애도 공유. 그래서 국가론이 다 그렇게 쓴 거야. 그래야지. 그리고 완전 병영체제야. 태어나서 짜박짜박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체생활 집어넣어가지고 옷 할랑 벗고 군사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집체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집체생활을 하고 공산사회로 사는 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게 플라톤이었어. 그럼 그런 스파르타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스파르타는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리쿠르고스. 그래서 리쿠르고스는 이제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왕의 동생이었어. 근데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가 형수가 리쿠르고스한테 내 뱃속에 지금 이제 아이가 있는데 얘를 없애버리고 당신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우리가 애 낳아서 잘 물려줍시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리쿠르고스가 노 그랬어. 조카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와버려. 그러면서 인도라든지 다른 데 여행을 많이 해. 그리고 와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그게 스파르타 국가 시스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꿈꿨던 건 뭐냐면은 리쿠르고스야, 리쿠르고스. 근데 저는 동양 고대사를 보면서 그런 거 생각을 해. 공자는 뭘 꿈꿨다고요? 수리부자, 술리부자. 풀어먹되 새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 만드는 것은 없고 주공단을 이상으로 받드는 거고 그 사회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봉건주의 질서가 다시 확실하게 잡히고 거기서 나같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놈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한 사람이 누구야? 주공단이야.
그러니까 서양의 리쿠르고스처럼 플라톤하고 리쿠르고스 관계처럼 이 동양에서는 공주하고 주공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단이 봉건주의 시스템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공단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은 이 토포,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면서 삼고초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고초려는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또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돈 주고 이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뭐냐면은 토포악발 다 써져 있어요. 예, 토포악발이 뭐냐면은 토한다 이거야. 먹은 것을. 악은 뭡니까? 손으로 쥐다. 발은 뭐야? 머리카락 발이야. 주공단이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인재 때문에 이 그 주나라가 이렇게 몇백 년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공단이 음식을 먹는데 손님이 찾아와. 평균 몇 명 찾아와? 3명 찾아와. 음식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음식 먹다가 손님 찾아왔단 말 들으면 다 개워내고 찾아가서 만나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몇 번? 3번씩 했다는 이야기야, 그것을.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 머리가 길었지 않습니까? 매일 감아야지. 안 감으면 뭐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떡 될 거 아니야. 떡. 그래서 매일 머리를 감지. 그래서 한 번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님이 3명씩 찾아와, 평균. 그래서 머리를 감다가 그걸 물 질질 흐르는 머리를 딱 한 손으로 잡고 발을 해가지고 3번씩이나 가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인재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누가? 주공단이.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꿈속에서 며칠 동안 주공단을 못 보면은 자기가 기가 허해졌다고 생각해. 뭔가 이게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 내가 벌써 우리 주공단을 못 뵌 지가 며칠이나 됐다. 이런 식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논해 볼 것 같으면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주공단이야. 그래서 공자는 누구를 추구했다? 주공단을 추구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공단이 아무튼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공단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주시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서주시대가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동주시대로 가는데, 이 동주시대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우리가 동양 고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도막이 바로 동주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주시대는 BC 771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올라가야죠, 지금 한 칸이. BC 771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BC 221년까지 지났는데, 이게 이제 춘추 이제 전국시대입니다. 동주시대가요. 그 동주시대는 먼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근데 얘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냐면은 포사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근데 포사라는 여자는 포국에서 받쳐진 이제 여자인데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포사의 아들이 백복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태자 세워놨던 의구라는 태자를 폐태자하고 포사를 너무 사랑해서 포사 아들인 백복을 태자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그 의구, 원래 그 왕비의 아버지가 이제 신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우라는 사람이 군사를 몰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포사가 아름답긴 한데 웃지를 않는 거야. 웃지 않는 아름다움은 또 뭘까? 그렇죠? 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웃지를 않아. 그래서 이 유왕은 이 포사 웃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원이 없겠어. 그래서 하루는 이제 뭐 요즘까지 개콘이 있으면 개콘 보라고 하면 될 건데,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이제 뭘 하냐면은 봉화를 올려. 전쟁이 났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후들이 다 그냥 병사들을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어디요? 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야. 소가치렁 하면서 이제 안 쳐들어왔는데 가짜로 봉화를 올린 거지.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막 오니까 이게 이거 너무 재밌다고 골려 먹어서. 그러니까 포사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맞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사가 이제 이 심각에 있으면은 또 봉화 또 올리는 거야. 저기 쳐들어왔다고. 그럼 제후들이 또 그냥 막 병사들 끌고 이제 오는 거야. 어디입니까? 어디? 이번에도 소가치롱.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사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지. 그러다가 그 폐태자한 의구의 할아버지인 신우가 진짜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또 봉화 올렸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왕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구가 이제 왕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동주를 시작한 평왕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평왕이 이제 왕이 올라. 근데 그때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은 한 요 정도였어요. 아무튼 한 요 정도인데 수도가, 이 중국에서는 우리가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이.
동쪽. 근데 활을 잘 쏘는 민족에서 우리 보고 동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좀 웃기는 짬뽕이야. 그렇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중국은요, 지네들이 뭡니까? 중화야, 한가운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했냐면 융이라 그랬어요. 융. 서융. 북쪽의 오랑캐를 뭐라 그랬어? 북적이라 그랬어요. 적. 아시겠습니까? 남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했냐면 남만이라 그랬어. 벌레 춘자 들어가잖아. 벌레 허벌나게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했냐면은 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불렀어, 오랑캐를. 그래서 뭐 적이 쳐들어왔다면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야. 많이 쳐들어왔다면 남쪽에서 쳐들어온 거고. 아시겠죠? 보통 융이 쳐들어왔다면 이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서쪽의 융족들이 굉장히 싸나운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왕이 이제 무서워. 그 수도를 일로 옮겨. 어디로 옮겨? 낙양으로 옮겨. 오늘날 낙양. 낙읍으로 옮기는 거라. 그래서 수도를 일로 옮기면서 이때부터는 동주라 그래요. 이때까지 서주라 그러고. 근데 이 일로 옮기면서 벌써 어떻습니까? 주나라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쇠약해지니까 저런 현상이 나죠. 그래서 이 일로 옮겨가지고 그래도 전반기 때는 괜찮았어. 근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뭐 주나라라는 존재는 아예 제후들이 생각도 안 해. 이제 걔가 아직도 있냐?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앞에 그런 대로 주나라가 아직 면모가 서 있었을 때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둘 다 개판이지만은. 그렇죠? 뒤로 가면서 완전히 주나라가 마시간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춘추 전국시대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1467년부터 1573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하죠. 바로 뭡니까? 그때 이게 언놈이 대장이 없는 거야.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통정리 한 애가 누굽니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해서 에도시대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썼던 전국시대란 말도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이름이 이제 어떻게 붙여졌냐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춘추란 말은 추나추동의 약자예요. 추나추동.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를 의미해요. 역사. 그래서 춘추란 책은 공자가 쓴 유일한 책이야. 너는 공자가 안 썼죠? 공자가 언행을 나중에 제자들이 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춘추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바로 공자가 태어났던 이 노나라 여기 12제후의 역사를 쓴 게 춘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춘추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책은 뭐냐면은 하나 전쟁 전략을 써놓은 종행가들이 쓴 책 이름이 전국이라는 이름이야.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붙였지. 그래서 일본에서 따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국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하고는 춘추시대는 그런대로 아주 주나라가 좀 면모가 있었고 전국시대 가면 아직 면모도 없어지는 그런 이제 그걸로도 구분하지만은 또 뭐였냐면은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강태공한테 준 땅이 제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춘추 5패라고 했어요. 춘추 때 패권을 잡았던 5개. 그럼 이 어디냐면 여기가 제나라. 그 다음에 여기가 양자강이 이렇게 되죠. 이 밑에가 오나라가 있었어. 이 밑에가 월나라가 있었고 여기가 초나라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은 이진자야. 이 진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제, 오, 월, 초, 진 이 5개가 춘추 5패야. 춘추 시대 때 똥폼을 잡았던 애들인 거라. 그렇죠? 근데 전국 시대로 되면서 어떻게 되면 이 진나라가 이 진짜야. 이 진나라가 3개로 나눠지는 거라. 조나라로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일 강대국이 진나라였어.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제 진짜는 이진자가 아니라 이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3개로 나눠져. 그러면서 5월은 마시가고 초가 여기를 대부분 차지해. 그러면 여기 연나라라는 게 하나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 이제 진시황제 진나라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이제 전국 칠웅이라 그래요. 전국 칠웅. 이 전국시대 패권을 잡는 7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고 전국시대고 다 이 꼽살이 끼었던 데가 어딥니까? 이 제나라하고 초나라. 그렇죠? 이 강대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국시대하고 춘추시대를 가르는 것을 BC 403년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C 403년에 이게 갈라져. 이걸 기준으로 삼기도 해. 아시겠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진나라가 이쪽에서 서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왕이 아이고 나 이 서융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저쪽 나급으로 수도 옮겨야 되겠다. 하고 할 때 누가 많이 도와주냐면은 양공이라는 애가 많이 도와줘. 양공이라는 애가. 근데 양공이 바로 누구냐면은 진시황제 조상이야. 그래서 이 평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양공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너무 수고했다. 혹시 돈 있으면은 가다가 빵 사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양공이 고맙다 그랬어. 그렇죠? 왜 고맙다고 했을까요? 빵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 먹거든, 돈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양공한테 너무 고맙다. 이쪽 서쪽의 융족들 어차피 자기 평왕이 지배도 못하잖아. 지 땅도 아니잖아. 그래서 양공한테 선심을 쓴 거야. 이쪽 쳐부숴 가지고 땅을 빼앗으면은 네 땅으로 인정해 주마. 어? 땅. 그러니까 양공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때는 그 허락이 필요했던 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양공 때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진나라가 들어서는 거라요. 아시겠죠? 그 전에는 자기 땅이 없어서 제후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쪽 서유용족들을 쳐가지고 사나운 서유용족들을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털을 잡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합종 연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합종은 뭡니까? 합종 밑으로 이렇게 뭉치자는 거죠. 연행은 뭡니까? 옆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6개 국가들이 있었던 거야. 패권 국가들이. 이 진나라는 이쪽을 빠져 있었어. 그래서 이 6개 국가가 합종 밑으로 해가지고 A하고 싸우면 우리가 안 진다. 이게 합종이야. 누가 합니까? 소진이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장의는 또 뭘 주장해? 연행을 주장을 하지. 장의는 이 진나라에서 이제 책사로 있었지. 이 하나하나하고 이렇게 다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하나 각기 기포합시다. 이게 뭡니까? 연행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합종 연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BC 771년에 이제 평왕이 동쪽 나급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양공이고, BC 771년부터 양공이 이 서융 쪽을 차지하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나라가 이제 중국 최초 통일 국가가 BC 221년에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성업을 이룹니까? 550년에 걸쳐서. 또 550년에 걸쳐서 성업을 이룬 진나라가 1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직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지네들 일이고. 어쨌든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그다음에 이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 사상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춘추시대 때 바로 공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서 중국 고유 사상은 유교하고 도교로 보시면 돼요. 유교, 도교. 불교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인도에서 나왔죠. 그래서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정통, 이를테면 그 사상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교와 노자로부터 시작된 도교로 많이 알아요. 근데 도교, 도가, 도학, 이것은 나중에 중국 철학사에서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도가입니다, 정확히요. 그렇죠? 노자부터 시작된 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노장사상이라고 하기도 해. 노자와 장자를 합해서. 그렇죠? 노장사상. 또 뭐라고 하냐면 황로사상이라고 하기도 해. 570년에 마호메트가 태어나서 610년 40살에 이 가브리엘 대천사에 이제 쭉 이게 이 계시를 받으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슬람교를. 그래서 어디까지 끌어올립니까? 그것을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누굽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다 만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적자가 누구야? 이삭. 그다음에 적자 아닌 서자가 누구야? 마호메트.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 기독교보다 한참 늦게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붙여놔? 이스마엘로 붙여놓잖아. 그건 바로 뭐냐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노장 사상을 왜 황로 사상이라고 하느냐? 그 황제하고 노자를 합해서 그래. 황제 어느 황제? 이황제. 사망오지 때 오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황제. 그렇죠? 그러니까 황로 사상 하면은 얘네들보다 훨씬 정통성이 위로 올라가잖아. 아시겠죠? 이게 이제 도가입니다. 근데 도교는 뭐냐면은 이 도가에다 음양오행설에다 미신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그게 바로 도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학은 뭐냐면은 나중에 주자가 유교를 완전히 철학으로 완성을 해. 남송시대 때. 그것을 도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가, 도교, 도학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인 이 도가와 유가를 얘네들 둘이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 둘 다 춘추시대에 나온 인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물들 말고 또 두 인물이 나와서 누구냐면 양주하고 또 누구냐면은 바로 묵자가 나와요. 묵자.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그렇죠?
이 양주는 뭘 주장을 했냐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다 보면요. 이 양주하고 묵자에서 뭘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요. 자본주의 국부론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양주는 뭘 주장했냐면은 위야설을 주장했어요. 위야. 나를 위하여. 위야설. 귀기설. 귀기. 내 몸이 제일 귀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물중생 그랬어요. 경물. 물질을 가볍게 보고 중생. 생명을 귀하게 봐라. 바로 그게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공리주의. 그렇죠? 묵자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상현론을 주장을 했어. 능력 있는 놈을 써야 된다. 또 절장론을 주장을 했어. 왜 사람이 죽어가지고 목숨이 끝났는데 옷을 막 겹겹이 싸가지고 묻냐. 관도 막 이따막하게 몇 겹으로 관을 해서 쓰고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상을 3년씩이나 하면은 이 살아있는 놈들이 언제 애를 만들 시간이 있겠느냐. 이거다 다 죽게 생겼다. 실제 그랬으니까 그때. 나라님 죽었다고 고기야지, 부모님 죽었다고 고기야지, 이모 죽었다고 고기야지, 뭐 있다고 고기야지. 뭐 평생 살면서 절반 이상은 이거다 그냥. 그렇죠? 복상하다 판날판이야. 그래서 뭘 주장을 해야 묵자는 절장론을 주장을 해요. 절장론. 장례식을 좀 전략 좀 하자. 그렇죠? 또 뭘 주장을 하냐면 겸해서를 주장을 했어요. 겸해서. 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별두지 말고 똑같이 아버지를 이렇게 받들자. 니네 새끼 내 새끼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이뻐하자. 그러면은 뭐가 없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춘추시대 온통 전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양주가 노장 사상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모르죠. 그리고 묵자가 주장했던 상현론이라든가 겸해서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받들자. 똑같이 고기 한 건 사갖고 가서 끓여드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국시대 때 묵가 사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 나왔던 묵공이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바로 얘네들이야. 근데 묵자가 들어간 게 좀 수상찮아. 아까 O형 중에서 제일 가벼운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묵형, 의형, 비형, 궁형. 좀 이상하네. 대병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묵자 할 때 이 묵자가 한켠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바로 묵형, 그 죄인들, 협사들, 걔네들이었을 거다 하고 주장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 이제 전쟁 지원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상현론, 겸해설, 절장론 이런 것은 그 시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전국시대 때 묵가 사상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 자본주의 사상 상당히 비슷한 거라. 그래서 이게 춘추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자라든지 뭐 순자라든지 야들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 전국시대 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춘추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이제 주나라 그런 데 폼을 잡고 있을 때야. 폼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이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논어는 15,000 몇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유교라고 하지만은 공자 유교하고요, 맹자 유교하고 나중에 주의 유교하고 달라요. 공자 유교는요, 그냥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읽으면 밋밋해.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왜요? 이 춘추 시대가 아직 그런 대로 여유가 있는 시대였어. 근데 전국 시대로 가니까 이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사들도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치열하게 예를 들면 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맹자는 35,000자 정도가 됩니다. 그 맹자 책을 읽으면은 아주 그냥 막 찌릿찌릿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 이제 이데올로기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라. 이건 도덕 교과서 정도고 똑같은 유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의가 성리학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나라 그 정통이 유교인데 왜 이 불교가 와서 판을 치고 수나라, 당나라 내내 판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전에 위, 진, 남북조 시대 한 400년간은 왜 도교가 개판 5분전을 치느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짜증난다 하면서 우리도 유교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공자유교, 맹자유교 갖다가 다 만들면서 거기다 뭘 짬뽕을 시킵니까? 불교를 짬뽕을 시켜. 도교를 짬뽕을 시켜. 해가지고 완성된 게 뭐냐면 성리학이야. 그러면서 유교가 비로소 이제 제대로 폼을 갖춘 철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주의 3인을 비교할 때 한 도덕윤리 교과서 정도,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 정도, 그러니까 정치 교과서 정도, 주의 때는 완전 철학으로 완성이 되면서 멋지게 철학으로 완성됐지만 그때부터 중국 철학은 이제 사상은 발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그러면 이제 진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 나라를 이제 제대로 이제 꼴을 갖추게 되느냐. 할까하면 아까 양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BC 771년에 이 평왕이 동주로
동주로 이 낙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도와준 애가 양공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나라 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누가 이제 나타나냐면요. 목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목공. 이제 그 왕이야, 이제. 양공부터 쭉 이어진 왕이야. 그럼 목공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의 인신으로 따라온 애가 백리라는 애가 따라왔어. 근데 걔 나이가 또 만만치 않아. 70이 넘었어. 그렇죠? 근데 야가 인신으로 따라왔는데 지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야가 도망갔어.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양 5마리를 주고 다시 모시고 왔어. 나를 도와주시오. 그 영감한테. 그래서 양 5마리를 줬다고 해서 오고대부라 그래. 오고대부. 고자가 이제 뭐 새끼양 고자인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 그래서 야가 싫다는데도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하면서 그냥 이 목공이 통사정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알았다. 그럼 백리가 도와주마 해가지고 도와줘.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해주냐면 건숙이라는 인물을 추천해줘. 그러면 건숙이라는 인물, 백리에 그다음부터 유예라는 인물이 나와. 얘네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쪽 서융, 진나라는 여기서 터잡았다 그랬죠? 이쪽 서쪽 유흥족들을 쳐가지고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땅 넓히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양공 때부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목공 때. 그래서 목공이 또 하나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 진을 공격을 하는 거야. 진을. 아시겠죠? 그 진을 공격하면서 뭘 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파부침선, 파부침주라고 돼요. 아시겠죠? 뭡니까? 솥을 다 깨버리고 그때 전쟁할 때는 어떻게 돼? 솥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 밥이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전쟁하지. 그렇죠? 배를 다 침몰시켜버려. 뭡니까? 번더브릿지. 번더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파부침선이란 말이 중국 고대사에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목공이 바로 그때 최대 강대국이 진나라를 치면서 파부침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은 이 효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효공, 이 효자를 쓰는 거죠. 효도할 때 효자. 여러분들 그 효공, 태조, 태종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잘하고 계시네요. 이 시오라고 합니다. 시오. 시오요. 그렇죠? 시오는 누가 짓습니까? 그 양반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기분 나쁜 놈이 누구야? 진시 황제. 야, 천하의 황제의 시호를 나 가고 난 다음에 딴 놈들이지요? 웃기는 소리여네. 지금부터 짓지 않는다. 내가 짓는다.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 진시 황제. 내 아들은 뭐야? 2세 황제. 그 아들은 뭐야? 3세 황제.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 깼어. 근데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공하면은 이걸 시호라고 하는 거죠. 효공하면 벌써 뭐야? 효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아들을 잘 살피고 또 이제 미망인들을 잘 보살피고 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효공이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시호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인재를 공모를 했어. 그래서 이때 인재 공모에 어플라이 한 애가 누구냐면은 상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상황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 효공을 도와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550년 그런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륙을 천하통일할 수가 있었던 거라. 그냥 된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상황이 가서 너 쓸만하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 인재 뽑을 때 면접 여러 번 보더라고. 허벌나게 많이 보더라고. 그렇죠? 이때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래서 맨 처음에 상황이 효공을 만나고 뭘 이야기를 했냐면 제왕의 도를 설파를 했어. 이야기를 했어. 도라, 미친놈이야, 이놈. 어떻게 하고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래, 고생했다. 그 다음 패도를 이야기했어. 힘으로 권력을 잡고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를 이야기했어. 그건 좀 들을만하네. 재밌네. 제의만 있고 그걸로 끝이요? 채용한다는 말이 없어.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강국책을 이야기한 거야. 맞다, 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채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제왕의도가 인문학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 강국책 이런 것은 당장 써먹는 무슨 뭐 말재주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갈 길이 멀어.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채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진시 왕제의 증조부인 소양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양왕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 복희가 사망오제 첫 번째 왕이었던 복희가 일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까 정은 말씀드렸죠. 재물을 끓이는 솥단지, 이게 정이야. 그래서 정 하나를 만든 건 뭐냐면 세계를 통일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나중 황제 임금이 정을 세 개를 만들어. 정을 세 개를 만든 건 뭡니까? 하늘, 땅, 사람. 아시겠죠? 이걸 의미해. 근데 이제 하왕조를 시작했던 우임금이 정을 몇 개를 만드냐면 9개를 만들어. 이제 중국이 전체 구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9개를 만들고 그 뒤로부터 우임금 때 만든 그 구정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군신화에서 보물이 뭐가 나옵니까? 청동방울, 청동칼, 청동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일본도 비슷해. 검, 구슬, 그 다음에 거울이야. 어떤 생각 드세요? 하여튼 일본. 근데 일본은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사기에 나와. 고사기가 언제 쓰였냐면 712년에 쓰였어. 우리나라 세종의 보물은 1281년에 쓰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에다 일본 역사를 넣는 게 일본을 모르고서 우리가 그 길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역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씨름을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구정이 이제 보물인 거라. 그래서 그 구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황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진시 왕제의 증조 할아버지인 소양왕이 구정을 갖고 오다가 운반하다가 사수에서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8정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시 왕제가 그걸 그렇게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진시 왕제 시대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시 왕제는요, 진시 왕제의 아버지가 장량왕, 이제 자초야, 자초, 왕이 되기 전에. 근데 자초였는데, 애가 정통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어, 서자.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 조나라라는 나라에 볼모로가 있었어요, 이 자초가. 근데 이때 누가 접근해 오냐면은, 여부리가 접근해 와, 여부리가. 지금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죠? 여부리 손님들이 모아서 쓴 책이 여시춘추야. 그래서 여부리가 이제 접근해 오는데, 얘는 큰 이제 상인이었어요. 그 접근해 와가지고 이 자초한테 너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네가 왕 되면은 나 좀 잘 봐주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 자초한테 돈을 많이 볼모로 이제 와서 조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펑펑 쓰고 친구들 많이 사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씁니다. 어떻게 손을 쓰냐면은 이 자초가 서자예요. 적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국군이라고 했어요. 안국군. 그래서 정부인이 누구냐면 화양부인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 안국군이 지금 태자였죠. 태자. 그리고 정부인이 화양부인인데 화양부인이 낳은 자식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여부리가 화양부인 언니를 통해 가지고 막 보물을 주고 뭘 주고 해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애가 진짜 애가 싸가지 있고 괜찮은 애입니다. 자초가. 그래서 애를 양아들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화양부인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지. 나중에 결국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을 것 같으면은 이거 좀 문제도 있을 뿐더러 싸가지 있다고 하고 돈도 주고 막 보물도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국군의 이를테면은 그 적자가 되는 거죠. 적자를 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양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안국군이 왕에 올랐어. 그 사람이 이제 효문왕이야. 근데 운 좋게도 복상이 끝났어. 복상 끝나고 3일 뒤에 안국군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누가 올라갑니까? 바로 자초라는 애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부리의 도움을 받은 애가. 장량왕이 이제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량왕이 왕이 올라서 또 3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아들인 진시 왕제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정이 왕으로. 근데 그 여부리가 장량왕한테 그 자초한테 돈도 주고 친구도 많이 사귀라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자초가 가만히 보니까 여부리 각시가 이쁘거든. 첩이. 그래서 야, 너 쓴 김에 그 첩도 나한테 둬. 그러니까 여부리가 좀 뭐 찡찡했겠죠. 근데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그거 안 주면 또 그러잖아. 사내답게. 그래서 줬어. 걔가 이제 조이라는 여자야. 조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미 그때 조이 몸속에는 뭐가 있어? 아가 있었어. 아가.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조이가 자초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으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니 걔가 이제 진시 왕제야.
그 진시 황제 실부는 바로 이제 여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량왕이 3년 만에 죽으니까 진시 황제가 왕이 된 거죠. 13살 때 왕이 됐어. 그래서 26년간 죽으라고 싸움을 해가지고 전국을 통일한 거야. 그래서 36개 군으로 나누면서 왜 주나라가 망했냐면 봉건 국가이기 때문에 망했다. 제후들한테 다 맡겨놨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직할 통치한다 해가지고 9년제로 하는 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할 통치를 하는 거야. 36개 군으로. 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애들이 진시 황제한테 파견 나간 애들이야. 아시겠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불이 이제 상국이라는 벼슬을 지니면서 이 진시 황제한테 다 잘 대접받았어.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인 조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 그 여불이하고 이렇게 사통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뽀롱이 나가지고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불이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노예라는 가짜 환관을 집어넣어요. 그 걔가 이제 거세를 한 게 아닌데, 고자가 아닌데 집어넣은 거야, 환관을. 그 걔는 이제 고자인 척 하면서 이제 궁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이하고 같이 이를테면은 같이 이제 이를테면 붙어 먹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이 그 노예 그쪽은 완전히 이제 삼족이 멸해지고 그다음에 여불이는 귀양을 가. 진시 황제가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던, 그러니까 지 아버지라고는 아버지인지는 모르지. 근데 아버지처럼 모시던 인물이야.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왕위에 있게 했으니까 자기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여불이는 그 자살로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진시 황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26년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자도 통일하고 뭐 도량형도 통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승상인 바로 이제 이사입니다. 이사. 그래서 이사는 한비자와 함께 순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이제 만든 겁니까? 법가사상을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법가사상 오늘날 경영학하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내용들이요. 뭐 인임, 위임을 해라.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뭐 해라.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유교 사상 가지고 왜 하지를 않고 법가 사상 가지고 했을까? 이 봉건주의 때는 각 제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정치 기술이, 고도 정치 기술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직할로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같으면 고도 경영학이 필요해. 고도 행정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상이라든가 학문은요, 필요에 의해서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법가 시스템이 그런 것을 다 이제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바로 이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가 승상 자리에 있으면 그걸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진시 황제를 백업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서경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불사르고 유가들을 460명이나 죽였어. 근데 그 책 중에서 근데 그 사상 통일은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뭐 지금같이 MBC나 KBS를 내 가까운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그건 뭡니까? 사상통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집권자가 이제 바뀌면은 사상통일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서경유는 사상통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책을 불사르면서 농업에 관한 책, 의학에 관한 책, 전보는 책, 이런 책들은 불 안 살랐습니다. 그렇죠? 학문에 관한 책만 불사른 거죠. 왜?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죽이는데 그 유 중에서 어떤 애들이 제일 많이 있었을까요? 진시 황제 제일 약 올린 애들은 누구였죠? 불로초 구하러 간다는 애들. 구해온 놈 한 놈도 없거든. 왕짜증이 나죠. 그렇죠? 걔네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460명 파묻어 버렸을 때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시 황제가 그때 이제 이 여산능, 자기가 죽어서 이제 묻힐 능도 만들고, 그다음 또 아방궁을 만드는데, 아방궁이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규모 아방궁을 만들고, 그러니까 황제 전용 도로를 만들고, 또 만리장성, 장성을 쌓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순수를 나갑니다. 순수는 알겠죠? 순수는 자기가 쭉 둘러보는 거, 술집에 이제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 순수를 나가다가 지금 이제 이쪽에 회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회계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상하이가 있어요. 상하이 좀 위에 이렇게 양자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회계라는 지역, 여기 가다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분서경유를 할 때게 큰아들이 부소였어요. 근데 부소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간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꼴 보기 싫다고 저 변방으로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래도 저놈만이 쓸만한 놈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시 황제가 순수 중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죠. 부서를 불러다가 왕위를 잇도록 해라.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황관이었던 조고가 그 유언을 날조를 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죠.
자살하라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소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호해라는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어린 아들 이제 갸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차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이 관중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 수도로 이제 함양으로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근데 일단 그 황제가 죽었으면은 굉장히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안 죽은 것처럼 해야 돼. 근데 시신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황제가 탔던 이제 그 마차를 올량거라 그래요. 올량거. 그러니까 따뜻하게도 할 수가 있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뭐 하냐면 썩은 생선을 엄청 많이 구해가지고 실어버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조고와 그때 이사, 호해 딱 이렇게만 아는 거야. 그리고 황제한테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 조고가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것다 썩은 생선을 실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생선 썩은 냄새가 뭐 엄청 나겠죠. 그 대신 시신 썩는 냄새는 안 나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호해가 이제 왕위를 잇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고의 농간이 시작되는데 조고의 농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록위마. 록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고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루는 이제 그 호해 이제 이세 왕제한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냥 야 이게 막 사슴이지 뭐 그럼 질문이라고 물어보냐 하니까 이게 사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사슴이지.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봐. 이게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바로 죽은 거죠. 그렇죠? 이거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걔네들을 산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조고가 이 호해도 이제 죽입니다. 반란을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해의 조카인 자영을 3세 왕제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세웁니다. 그 조고 농간이 그 정도로 심했어서 그 지록위마란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해로 이제 넘어서면서 세상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초안지로 넘어갑니다. 초안지. 바로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진승과 오광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거기에 같이 보조 맞춰서 난을 일으킨 사람이 항량, 항우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유방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킨 지 참 말단 병사였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10만 명이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진시 황제 때 일단 확 잡아오는 게 한꺼번에 다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진승과 오광은 곧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진승과 오광을 따라서 같이 항량과 항우가 난을 일으키는데 항량은 항우의 삼촌이에요. 근데 항우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바로 진시 황제 때 그 초나라, 그러니까 이쪽 초나라 사람입니다. 항연이라는 인물이 이 초나라 독립운동을 한번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연이 누구냐면 항우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항우. 그러니까 항우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테면은 이 진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방은 이제 뭘 했었냐면은 유방은 완전히 무식한 시골 무지랭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서양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 유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하고 같이 거들었던 애들도 다 낮은 계급 애들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애들이고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유방은 뭐였냐면은 이를테면은 조그만 역장을 했었어요. 역장. 그게 공무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이 여산능을 만드는데 거기에 500명 사람들을 끌고 여산능까지 인솔해서 데려다 주는 그걸 이제 이 역할을 부여받아갖고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대태향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뿌랗고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비가 그냥 3박 4일로 계속 오는 거라요. 아예 건널 수가 없어. 그러면 3박 4일로 계속 건널 수가 없었는데 3일 정도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일 정도 늦어지면 그때 법과 사상에서는 뭐였냐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가서 죽으나 여기서 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방이 어떻게 하냐 500명한테 튀라 그래. 자기도 튀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살던 동네로 가가지고 이제 뭐 같이 난을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방이라는 인물은요, 일단 우리가 초안지에서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지만은 막 꼼꼼하고 뭐 머리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허해갖고 그냥 뭐 텅 빈 듯한 이제 그런 아주 좀 맹하기도 한 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사람을 또 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진승과 오광을 따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난이 일어나는데 진승과 오광은 곧 잡혀서 죽습니다. 곧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항량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 항우와 이제 유방, 그때 이제 뭐 아무튼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는데, 그때 이제 초나라 이제 마지막 왕의 손자였던 심이라는 인물을 이제 초왕으로 이제 형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세우고, 그 초왕을 이제 항우나 유방이 다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를테면 제일 높은 이제 그 관료로서 이제 송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걔가 이제 옛날 초나라가 있었을 때, 초나라가 그러니까 불과 뭐 한 십몇 년 전이죠. 십몇 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진시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가 14년 만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초나라가 있었을 때 그때 이영윤이라는 굉장히 높은 벼슬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이제 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제적으로는 실제 힘은 장군들이 다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바로 저 초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진나라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그때 초왕이 이제 뭘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진나라 수도가 관중인데 여기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한테 이 진나라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북쪽, 이 좋은 나라가 있었던 땅에 이 거록성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진나라 군사들하고 이 연합군들하고 싸움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누가 가게 되냐면은 항우가 가게 됩니다. 항우가요. 그래서 항우가 황하를 건너면서 또 뭐 하냐면은 바로 파부침선을 합니다. 파부침선을 바로 건넌 다음에 솥 다 깨버리고 배를 다 불살라고 없애버려요. 왜? 여기서 못 이기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강부터 이 거록성까지 죽기 살기로 달리면 3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한테 다 솥단지 깨버리고, 그다음에 뭘 주냐면은 식량을 3일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겨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항우의 파부침선입니다. 그때 항우의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 7만 명이었습니다. 그 7만 명이 전속으로 다해서 3일 동안 안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은 이제 그 장암이라는 이제 장군이, 이 진나라 이제 그 장군이 여기를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하고 7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연합군이 이제 장군들이 많았겠죠. 진나라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이래들이 다 이제 무릎 꿇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우가 소위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방은 굉장히 비리비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관중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차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자영이 이제 왕이었던 거죠. 3세 왕인 거죠. 3세 왕. 근데 그 왕을 죽이지를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또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탈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주변 참모들이 그렇게 잘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항우가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이 진나라 수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로 달려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또 어떤 그 부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방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항우가 이제 밀고 들어와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만났던 데가 뭡니까? 홍문지에, 홍문이라는 데서 서로 만나는 거죠. 근데 그때 항우는 유방을 죽였어야 돼. 항우 책사들은 유방을 죽이라 그랬어. 앞으로 제가 제일 무서운 놈이라고. 근데 항우는 안 죽였어. 그 찬스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 입장에서는 2번 산 거예요. 그게 홍문지예요. 유방한테는. 항우한테는 홍문지가 뭡니까? 홍문의 만남이라는 게 바보 같은 찬스를 놓쳐버린, 그게 홍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우가 여기서 이제 진나라 조정을 울고, 이제 항우는 여기 들어가서 불 다 질러버리고 약탈하고 막 난리 법석 굿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농공행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제일 먼저 차지했던 애한테 형식상의 그 초나라 왕이지만은 그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초나라 왕이 그 사람한테요. 그럼 당연히 유방한테 줘야 되는데 유방한테 주지를 않고 이 진나라 이제 장군으로서 장안, 뭐 사마은, 동해 이런 왕들의 항복을 해 왔었거든요. 걔들한테 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한테는 어떤 땅을 주냐면은 지금의, 그러니까 유비가 있었던 거 파촉 땅, 이쪽이 뭡니까? 촉도, 유명하죠? 촉으로 가는 길, 그 벼랑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사람 하나도 겨우 지나가는 길, 그게 촉도거든요. 그걸로 해가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올 길, 그 땅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항우는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본거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의환향, 좋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출세한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은 금의야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의야행, 좋은 옷을 입고 야행, 밤에 돌아다닌다.
바로 그게 항우가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천하를 잡았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촌노. 그렇죠? 그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한중 땅은요, 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한중 땅은요, 이 농사도 잘 되고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이걸 수도로 했어야 돼. 근데 이 아이 바보 같은 애가 이 자기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거 완전 촌놈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바로 항우의 부하였던 한신이 저 쫄병이었는데 이 유방한테로 찾아오는 거죠. 유방한테로 찾아오면서 이 유방이 다시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이 관준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 항우군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니 이때부터 바로 초안 전쟁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항우하고 유방하고는요 게임이 안 됐어요. 항우 쪽이 훨씬 유리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유방이 이긴 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유방 쪽에는 사람이 항상 다 몰렸어요. 그리고 항우를 모시던 누굽니까? 경포라는 애가 있었어요. 경포 걔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30만 명, 7만 명 가지고 30명일 때도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경포예요. 근데 그 경포도 유방한테로 와버립니다. 그리고 범증이라고, 범증. 70 넘은 노인이죠. 그 노인도. 그 범증이 항량과 항우를 위해서 제일 아주 이제 뛰어난 책사였던 거죠. 근데 이쪽 유방 쪽에서 이간책이 들어간 거예요. 이간책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범증을 또 쫓아냅니다. 또 팽월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팽월이라는 인물. 거기도 뭐 항우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농공 행상을 할 때 별로 대접을 안 해줬어. 그게 서운한 거야. 그래서 팽월 걔도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유방한테요. 그리고 특히 한신 같은 경우는 이 항우 쪽에서 일할 때는 제일 밑에가 병졸이었어요. 근데 그런 병졸을 사령관 자리에 앉힌 거예요. 사령관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이 유방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유방하고 항우하고 이렇게 싸울 때 한신 세력이 제일 클 때가 있었어요. 한신 세력이. 그래서 한신의 책상인 괴통이 한신한테 제의를 하는 거죠. 독립해라. 그 천하 삼분노는 그때 나옵니다. 제가공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공명 때가 제가공명보다 400년 전에 괴통이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신과 유방, 항우 세계에서 천하를 삼분해라.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고 합니까? 식인지사자 사인지사. 다른 사람의 밥을 얻어먹은 자는 그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괴통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수이진, 야수, 들판의 수, 짐승들이 이진, 이미 다 없어져 버렸으면은 토사구팽, 그 사냥을 하던 개를 삶아 죽이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너도 팽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신은요, 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태우의 책략에 말려가지고요, 결국 죽습니다. 그때 한신이 뭐라고 합니까? 교토사 양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양구, 착한 개가 팽당한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비조진, 양궁장, 비조, 나르는 새가 다 없어지면은 양궁, 좋은 화살이 다 창고로 들어간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적국파 모신망. 적국이 망하면은 모신, 신하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천하이정, 천하가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하고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죽죠. 거기서부터 이제 토사구팽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와 이제 유방의 전쟁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해야 싸움에서 이제 항우가 해야가를 부르는 거죠. 자기가 이제 몰던 말이 더 이상 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 해야가를 부르면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결국 자살하면서 삶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안지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조직 경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배울